29장 올리브가 도움을 청한 집의 식구들을 소개하고 설명한다. 현대적인 우아함보다는 고풍스러운 안락함을 지닌 가구들로 꾸며놓았지만 꽤 멋진 방이었다. 잘 차린 아침 식탁 앞에 두 숙녀가 앉아있고 조끼까지 완전히 갖춘 검은 양복을 세심하고도 빈틈없이 잘 차려입은 자일서 씨가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는 찬장과 아침 식탁 사이의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섰는데 몸을 한껏 꼿꼿하게 세우고 고개는 뒤로 젖혀 한쪽으로 살짝 기울인 듯 만 듯하고 왼쪽 다리를 약간 앞으로 내밀고 오른쪽은 조끼에 찔러 넣은 채 왼손은 옆으로 내려뜨려 쟁반을 잡고 있는 모습이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의식하며 아주 기분 좋은 사람처럼 보였다. 두 숙녀 가운데 한 사람은 나이를 꽤 많이 먹은 부인이었으나 앉아있는 등 높은 참나무 의자보다도 더 자세가 꼿꼿했다. 그녀의 차림새는 지극히 단정하고 정확했는데 유행이 지난 의상에 당시 유행하는 취향을 살짝 받아들여 둘을 묘하게 결합한 그 옷차림에서 최신 취향은 구식 스타일의 효과를 손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보기 좋게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기품 있게 앉아서 두 눈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반짝이는 광채가 거의 흐려지지 않는 두 눈으로 그녀의 어린 상대를 주의 깊게 응시하고 있었다. 젊은 숙녀는 한창 아름답게 피어나는 청춘기의 아가씨였다. 만약 천사들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인간의 형상을 띠고 나타났다면 바로 그녀와 같은 형상에 깃들 것이라고 생각해도 불경스럽지 않을 그런 나이였다. 그녀는 17살이 채 넘지 않았다. 너무나 섬세하고 가냘픈 형상으로 빚어지고 너무나 온순하고 부드러우며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존재처럼 보였고 지상의 거친 인간들과 어울리는 상대가 아닌 듯 했다. 깊고 푸른 눈 속에서 빛나고 또 고상한 이마 위에 뚜렷이 새겨진 지성 또한 그녀 나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 같았다. 하지만 변화가 풍부한 상냥하고 명랑한 표정과 얼굴에 환히 펴져서 그늘진 구석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무수한 빛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소, 쾌활하고 행복한 그 미소는 이 세상, 즉 가정과 화목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그녀는 식탁에서 바쁘게 잔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눈을 든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노부인과 시선이 마주치자 이마 위에 소박하게 따 내린 머리카락을 명랑하게 걷어넘겼다. 그러곤 환히 빛나는 얼굴에 꾸밈없는 사랑스러움과 애정이 넘치는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축복받은 천사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을 법했다. 그런데 브리틀스가 간 지도 벌써 1시간이 넘었군. 그렇지? 노부인이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1시간 12분이 되었습니다, 마님. 자일스 씨가 검은 리본에 달린 은시계를 꺼내 확인하며 대답했다. 그 애는 언제나 느리구나. 노부인이 말했다. 예, 브리틀스는 언제나 느린 아이였지요, 마님. 집사가 대답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브리틀스는 30년 넘게 계속 느린 아이였고 그런 점에서 그가 빠른 아이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였다. 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노부인이 말했다. 만약 다른 아이들하고 노느라고 그런다면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겠죠? 젊은 숙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일스 씨는 자신 또한 정중하게 미소를 지어도 괜찮을지 숙고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이륜마차 한 대가 정원 문 앞으로 달려왔었다. 그리고 마차에서 뚱뚱한 신사 한 사람이 뛰어내리더니 곧장 현관문까지 달려왔다. 그는 뭔가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곧 방으로 들이닥쳤는데 그러면서 자일스 씨와 아침 식탁을 모두 뒤집어 엎을 뻔했다.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뚱뚱한 신사가 외쳤다. 친애하는 메일리 부인, 아이고 세상에 그것도 조용한 한밤중이라니 이런 일은 정말이지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뚱뚱한 신사는 두 숙녀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러곤 의자를 당겨 앉으며 두 숙녀의 안부를 물었다. 부인께서는 숨을 멎을 뻔했겠죠? 틀림없이 놀라서 숨이 멎을 뻔했을 거예요? 뚱뚱한 신사는 말했다. 왜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원 세상에 제 하인이 1분 만에 달려왔을 텐데 말이에요. 나도 그랬을 거고 내 조수도 기쁘게 그랬을 거고 또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텐데 말입니다. 아이고 이런 그토록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다니 그것도 조용한 한밤중에 말이요. 의사는 강도 행위가 예기치 않게 그것도 한밤중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특히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마치 대낮에
그것도 하루나 이틀 전에 우편으로 미리 예약하고 사업을 처리하는 것이 집털이 업계에 종사하는 신사들의 확립된 관례라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로즈 양, 당신도, 의사는 젊은 숙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도 정말이지 굉장히 놀랐어요. 로즈가 의사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하지만 위층에 불쌍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숙모님은 선생님께서 좀 봐주시기를 원하세요? 참 그렇지요. 의사가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그런데 자일스, 그게 자네 작품이었다면? 열정적으로 찻잔을 정돈하고 있던 자일스 씨는 얼굴이 아주 빨개지며 자신한테 그런 명예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명예라고, 응? 의사가 말했다. 글쎄 잘 모르겠는걸. 부엌방에서 도둑을 쏘아맞힌 것이 12그름 떨어져서 결투 상대를 쏘아맞힌 것만큼 명예로운 일일 수도 있겠지. 그자가 허공에다 총을 쏘았고 자네가 결투를 치러냈다고 치세 자일스. 문제를 이처럼 가볍게 다루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부당하게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 자일스 씨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그런 일에 대해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상대편에게 결코 가벼운 장난이 아니었을 걸로 생각한다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렇지, 맞아. 그자는 지금 어디에 있지? 어서 안내하게. 의사가 말했다. 메일리 부인? 그럼 내려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도둑이 들어왔다는 그 작은 창인가, 응? 나 원참 믿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의사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자일스 씨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동안을 이용해 독자에게 귀뜸을 하자면 로스번 씨는 인근 지역의 외과 의사로 주변 15km 거리 내에서는 그냥 의사 선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뚱뚱한 것은 잘 먹고 잘 살았으라기보다 오히려 즐겁고 유쾌하게 살기 때문이었다. 그 지역의 5배나 되는 지역을 세상의 그 어떤 탐험가가 뒤진다 해도 그처럼 친절하고 진심 넘치는 그러면서 동시에 괴짜인 노총각은 찾아낼 수 없을 그런 사람이었다. 의사는 그 자신이나 숙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올라가 있었다. 마차에서 커다랗고 넓적한 상자가 올려 보내졌고 침실 초인종이 아주 빈번하게 울렸으며 하인들이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런 상황들로 보건대 위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결론은 당연해 보였다. 마침내 의사가 돌아왔다. 그런데 환자의 안부를 걱정하는 질문을 받자 그는 대답 대신에 아주 묘한 표정을 지으며 방문을 조심스레 닫았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군요, 메일리 부인. 의사는 문이 열리지 않게 막으려는 듯 문을 등지고 선 채 말했다. 환자가 위험한 상태인 건 아니겠죠? 노부인이 말했다. 상황인 만큼 그렇다 해도 이상할 일은 아니죠? 의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환자가 위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도둑을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요. 노부인이 대답했다. 그에 대해 들으신 말도 없는가요? 네. 죄송합니다만 마님. 자일스 씨가 끼어들며 말했다. 아까 로스번 선생님이 도착하셨을 때 제가 막 도둑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랬다. 자일스 씨는 처음에 자신이 쏜 사람이 소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었다. 그의 용감함에 대해 너무나 많은 찬사가 쏟아졌는지라 그는 달콤했던 몇 분 동안, 즉 용맹무쌍함의 명성을 최고 정점에서 한껏 누렸던 짧은 몇 분 동안 진실에 대한 설명을 도저히 미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로즈가 그 사람을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했지요? 메일리 부인이 말했다. 의사가 대꾸했다. 도둑의 겉모습은 놀랄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서 보는 것도 반대를 하시겠는지요? 꼭 필요한 일이라면 물론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노 부인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어떤 경우든 만약 부인께서 그를 보는 것을 미루신다면 깊이 후회하실 게 틀림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자, 제 손을 잡으세요, 로즈 양. 당신도 내 팔을 끼지 않겠어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30장. 올리브를 새로 만난 사람들이 그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한다. 그들이 범인의 모습을 보면 기분 좋게 놀랄 것이라고 수다스럽게 한참 장담을 늘어놓은 뒤 의사는 젊은 숙녀의 팔을 자신의 한쪽 팔에 끼고 나머지 한 손을 메일리 부인에게 내밀고는 대단히 격식을 차리고 위험 있는 태도로 그들을 위층으로 안내했다. 자,
의사가 침실문의 손잡이를 살며시 돌리면서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들어볼 순간이군요. 그는 최근에 면도 같은 걸 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전혀 사나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깐 먼저 방문객을 만나도 될 상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의사는 두 숙녀보다 먼저 들어가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한 뒤에 그들이 들어오자 방문을 닫고 침대의 커튼을 부드럽게 당겨 걷었다. 침대 위에는 그들이 목격할 것으로 예상했던 모질게 생기고 시커먼 얼굴을 한 악한 대신에 그저 애띤 아이 하나가 극도의 피로와 고통에 지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다친 팔은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아 가슴 위에 얹어 놓았고 머리를 기댄 다른 쪽 팔은 베개 위로 흘러내린 긴 머리카락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정직한 의사 양반은 손으로 커튼을 잡은 채 1, 2분간 계속 바라보았다. 그가 이렇게 환자를 지켜보는 동안 젊은 숙녀는 미끄러지듯 살며시 그의 옆을 지나 침대 곁 의자에 앉더니 올리브의 머리카락을 썰어 넘겨주었다. 그녀가 몸을 숙일 때 올리브의 이마에 눈물이 떨어졌다. 소녀는 마치 이러한 동정과 연민의 표시가 그로 하여금 과거에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랑과 애정을 누리는 어떤 즐거운 꿈을 꾸도록 자극이라도 한 듯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처럼 음악의 부드러운 선율이나 어느 조용한 곳에서 마주친 물결의 파문, 꽃향기, 누군가가 언급한 낯익은 단어 등은 때때로 이성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들에 대한 희미한 추억들을 문득 불러일으키곤 한다. 숨결처럼 인해 사라지고 마는 이 추억들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인 한층 행복했던 삶에 대한 어떤 짧은 기억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진 듯한 의식적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떠오르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어떻게 된 일이지요? 노부인이 외쳤다. 이 불쌍한 아이가 강도들의 앞잡이라니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악의 여신이 머무는 신전은 다양한 법이지요. 의사가 커튼을 도로 치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름다운 겉모습 안에 악의 여신이 깃들어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토록 어린 나이에 어떻게 로즈가 항변하듯 말했다. 다정한 로즈 아가씨, 의사가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범죄는 죽음이나 마찬가지로 늙고 쪼그러든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오. 극히 어리고 아름다운 사람조차 너무나 흔한 범죄의 하수인으로 떨어지곤 한다오. 하지만 선생님, 정말이지 선생님, 이 연약한 아이가 자발적으로 사회의 가장 흉악한 무리와 한패가 되었다고 믿으세요? 로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태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다. 그는 환자한테 방해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옆방으로 데려갔다. 설령 저 애가 나쁜 아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로즈가 말을 계속했다. 저 애가 얼마나 어린지 생각해 보세요. 저 애가 엄마의 사랑이나 가정의 행복을 전혀 몰랐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학대받거나 두드려 맞아서 또는 굶주림 때문에 나쁜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 그들의 강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숙모님, 다정한 숙모님, 제발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세요. 불쌍한 아이가 감옥에 끌려가도록 하시기 전에 말이에요. 감옥에 가면 저 애는 틀림없이 올바르게 될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절 사랑해 주시는 숙모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숙모님의 친절함과 다정함 속에서 부모님이 안 계신 걸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숙모님이 안 계셨다면 저 역시 혼자 버려져 이 불쌍한 아이처럼 의지하거나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숙모님, 아이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이야. 노부인이 눈물을 흘리는 아가씨를 품에 꼭 껴안으며 말했다. 너희 생각에 내가 저 아이의 머리칼 하나라도 다치게 할 것 같니? 아니요. 로즈는 진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아니고 말고 노부인이 말했다. 내 인생을 마감할 날도 이제 멀지 않았는데 내가 남에게 자비를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자비를 베푸시겠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부인. 의사가 말했다.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로스본 씨는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방을 오락가락하며 몇 차례 돌았다. 그는 자주 걸음을 멈추고 발끝으로 몸의 균형을 잡고 서서는 무섭게 인상을 쓰곤 했는데 그러면서 그래 바로 그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를 여러 차례 큰 소리로 외쳐대고 또 그렇게 외친 횟수만큼 걷고 인상 쓰기를 새롭게 반복했다.
한참 그러더니 마침내 완전히 걸음을 멈추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일스와 꼬맹이 브리틀스를 얼러맬 무제한적인 권한을 저한테 완전히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일을 해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일스가 충직한 사람이고 또 오랫동안 일한 하인인 걸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나중에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보상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훌륭한 명사수인데 대한 상도 후히 내리면서 말입니다. 반대하지 않으시겠죠? 저 아이를 구할 방법이 달리 또 없다면 할 수 없지요. 메일리 부인이 대답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분명 없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숙모님은 선생님께 정권을 부여하십니다. 로즈가 눈물 사이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만 정말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는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심하게 하지 마세요. 로즈 양, 의사가 응수했다. 당신은 우리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매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소. 떠오르는 젊은 남성 친구들 전체를 위해 말하건대 결혼하기에 딱 적격인 어느 젊은 친구가 맨 처음 나타나 당신의 마음에 호소할 때 당신 기분이 지금처럼 동정심 가득하고 여린 상태이기만을 바랄 뿐이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젊은이여서 지금같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 이 자리에서 즉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소. 선생님도 불쌍한 브리틀스만큼이나 철없는 애 어른이시라니까요. 로즈가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다. 허허. 의사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별로 난감한 문제가 아니지요. 하지만 아이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합의해야 할 중요 사항이 아직 남았습니다. 저에 남아 1시간쯤 지나면 깨어날 겁니다. 아래층에 있는 저 을간이 경관 친구한테는 아이가 움직이거나 말을 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거라고 말했지만 내 생각에 아이는 우리와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을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달고 싶은 단서는 이겁니다. 두 분 앞에서 내가 아이를 조사해 볼 텐데 만약 애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나쁜 놈이 확실하다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만 확실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것을 두 분의 냉철한 이성이 확신하도록 내가 입증해 보인다면 그러면 그를 자기 운명에 맡겨두고 내 쪽에서 더 이상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숙모님. 로즈가 간청하듯 말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숙모님. 의사가 말했다. 합의하시겠습니까? 저 앤 악에 완전히 물든 아이일 리 없어요. 로즈가 말했다. 그건 불가능해요. 좋아요. 의사가 응수했다. 그렇다면 그만큼 더 내 제안에 동의해야 할 이유가 큰 셈이죠. 마침내 협정이 맺어졌다. 그리고 협정 당사자들은 올리브가 깨어나기를 다소 초조하게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두 숙녀는 로스번 씨의 말을 듣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힘들게 기다려야 할 운명이었다. 왜냐하면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나도 올리브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실로 그들이 인정 많은 의사로부터 올리브가 마침내 깨어나서 이야기를 할 만큼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저녁이 다 되었을 때였다. 의사는 아이가 몹시 아프고 또 출혈로 인해 기력이 없는 상태이지만 무언가를 밝히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기보다 차라리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게 낫겠다고, 아니었으면 아침까지 기다리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은 길었다. 올리브는 그들에게 자신의 가련한 이력을 전부 이야기했는데 통증과 기력 부족 때문에 말을 자주 멈춰야만 했다. 어둑어둑한 방에서 병약한 아이가 가냘픈 목소리로 하나하나 열거하는 모진 어른들이 강요한 악행과 시련의 참담한 목록을 듣는 것은 숙연한 일이었다. 우리가 동료 인간들을 억압하고 업깨고 학대할 때 우리 인간의 잘못에 대한 시커먼 증거들이 무거운 먹구름처럼 비록 느리지만 한치의 어김도 없이 하늘나라로 올라가 나중에 우리 머리 위에 복수의 소나기를 퍼부으리라는 것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상 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어떤 권력으로도 눌러버릴 수 없고 어떤 오만함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죽은 자들의 통렬한 정언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저질러지는 해악과 불의, 고통과 불행, 잔인함과 부당함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텐데 그날 밤 부드러운 손길이 올리브의 베개를 어루만졌고 선하고 사랑 가득한 눈길이 잠자는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평온하고 행복했으며 그대로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중대한 대담이 끝나고 올리브가 다시 누워 안정을 취할 때 의사는 두 눈을 닦으며 왜 갑자기 시력이 나빠진 거냐고 책망하더니 곧바로 자일스 씨를 공략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거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문득 부엌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에는 여자 하인들과 브리틀스, 자일스 씨, 땜장이 설명이 있습니다. 땜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수고한 대가로 그날 하루 종일 마음대로 먹고 마시도록 특별 초대를 받았다. 땜장이, 경관 등이 마치 가정의회의 하원이라도 열린 것처럼 모여 있었다. 마지막에 언급한 신사는 커다란 경찰봉에 커다란 머리통과 커다란 이목구비를 지녔으며 커다란 반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리고 그 큰 체구에 걸맞게 많은 양의 맥주를 마신 듯한 얼굴이었는데 실제로 그러했다. 전날 밤에 모험이 여전히 화제였다. 의사가 들어갔을 때 자일스 씨는 자신의 침착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중이었고 브리틀스는 맥주잔을 손에 들고 윗사람이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모든 게 틀림없다고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그냥 그대로 앉아있게 의사가 손을 저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일스 씨가 말했다. 마님과 아씨께서 맥주를 좀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제 작은 방에 틀어박혀 있고 싶은 기분이 전혀 아닌데다 또 사람들과 좀 어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내려와 함께 마시는 중입니다. 브리틀스를 필두로 사람들이 뭐라고 낮게 중얼거렸는데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신사숙녀들이 모두 자일스 씨가 그렇게 합석해 준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표현으로 이해되었다. 자일스 씨는 은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로 주위를 빙 둘러보았는데 마치 그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한 자신이 그들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환자는 이제 좀 어떤지요 선생님? 자일스 씨가 물었다. 그저 그렇다네. 의사가 대답했다. 그런데 자네가 이 일로 공경에 빠진 것 같아 걱정스럽네 자일스. 설마 선생님. 자일스 씨가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그 애가 죽을 거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저는 결코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어린애를 죽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럼요. 여기 있는 브리틀스조차도 그럴 생각은 없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은식기를 다 준다 해도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네. 의사는 묘한 태도로 말했다. 자일스, 자네는 기독교인인가? 예, 선생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일스 씨는 몹시 창백해져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봐, 꼬마, 자네는 어떤가? 의사는 브리틀스를 날카롭게 돌아보면서 말했다. 어이쿠, 이런 선생님. 브리틀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대답했다. 저도 자일스 씨와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나한테 한번 말해보게. 의사가 말했다. 자네들 둘 다 말이야, 둘 다. 자네들은 위층에 있는 저 아이가 바로 어젯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 그 아이라고 맹세할 수 있겠나? 자, 말해보게 어서. 기꺼이 맹세를 들어줄 테니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씨 좋은 사람 중 하나라고 널리 알려진 의사가 이처럼 노한 어조로 무섭게 다그치자 맥주를 마신 데다 정신적 동료로 상당히 혼미해진 자일스와 브리틀스는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어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대답을 잘 들으시오 경관 아시겠소? 그렇게 말하면서 의사는 경관 나리에게 극도의 예리함을 발휘하라고 요구하는 듯이 집게 손가락을 굉장히 엄숙한 태도로 흔들어댄 다음 그걸로 자기 콧등을 톡톡 두드렸다. 이제 곧 여기서 무언가가 드러날 거요. 경관은 가능한 한 지혜로운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벽난로 가장자리에 할 일 없이 기대어 놓았던 경찰봉을 집어들었다. 아시겠지만 이건 단순히 사람을 확인하는 문제요. 의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경관은 대답하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기침을 했는데 남은 맥주를 급히 마시다가 그만 사례가 들리고 말았던 것이다. 자, 여기 강도가 침입한 집이 있어. 의사가 말했다. 화약 연기가 자욱하고 어둡고 소란스러워 온통 정신이 없는 가운데 두 사람이 한 소년을 한순간 얼핏 보았어. 다음날 아침 바로 그 집에 한 소년이 찾아왔고 우연히도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난폭하게 덮친 다음 그런데 그럼으로써 아이의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가 도둑이라고 맹세했어. 자, 문제는 이들의 행위가 그 사실에 의해 정당화되느냐 하는 것이요. 만약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어떤 처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요. 경관은 심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그게 법이 아니라면 자네의 법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자네들에게 다시 묻겠네.
의사가 호통치듯이 말했다. 자네들은 그 소년이 틀림없다고 엄숙히 맹세할 수 있겠나? 브리틀스는 의심스러운 듯이 자일스 씨를 쳐다보았고 자일스 씨도 의심스러운 듯이 브리틀스를 쳐다보았다. 경관은 대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손을 귀에다 대고 두 여자와 땜장이는 잘 듣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으며 의사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위를 빙 둘러보았다. 바로 그 순간 대문에서 초인종이 울리더니 그와 동시에 바퀴 소리가 들렸다. 런던 형사들이에요. 브리틀스가 어느 모로 보나 크게 안도하는 기색으로 소리쳤다. 뭐 누구라고? 의사가 반대로 깜짝 놀라며 외쳤다. 보호가 형사들일 말이에요. 이 보호가는 1839년까지 존재했던 런던 보호 스트리트에 있는 경찰대 소속 형사들로 당시 범죄 수사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그런 형사들이라고 하네요. 보호가 형사들 말이에요, 선생님. 브리틀스가 촛불을 집어들며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자일스 씨가 부르러 사람을 보냈거든요. 뭐라고? 의사가 소리쳤다. 네, 맞습니다. 브리틀스가 대답했다. 제가 역마차 마부편에 전가를 보냈는데 이제야 겨우 오는가 봅니다, 선생님. 전가를 보냈다고 자네가, 응? 그렇다면 자네의 망할 놈의 느린 역마차들이랑 지옥에나 가라고 하게 더 이상 할 말 없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31장 중대한 순간을 포함한다. 누구십니까? 브리틀스가 쇠사슬은 걸어둔 채 문을 조금 열고는 손으로 촛불을 가리고 빼꼼히 내다보며 물었다. 문을 여시오. 밖에서 한 사내가 대답했다. 보호가에서 온 형사들이요. 오늘 와달라는 전가를 받았소. 이 확실한 증거에 크게 안심을 한 브리틀스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러자 두꺼운 외투를 입은 살집 좋은 사내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걸어들어와 마치 자기 집인 양 태연하게 현관 매트에 구두를 닦았다. 누구 좀 보내서 내 동료를 도와주도록 하게 젊은이. 알았나? 형사가 말했다. 지금 마차에서 말을 돌보고 있다네. 한 5분이나 10분쯤 마차를 넣어둘 차고 같은 게 있는가? 브리틀스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건물을 가르쳐 보이자 살집 좋은 사내는 대문으로 다시 나가 동료가 마차를 넣는 것을 도왔다. 그동안 브리틀스는 찬탄에 가득 찬 얼굴로 그들에게 불을 비춰주었다. 일을 끝낸 형사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안내를 받은 거실에서 두꺼운 외투와 모자를 벗고 원래의 제 모습을 드러냈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중켜의 뚱뚱한 인물로 50살쯤 되어 보였다.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머리를 상당히 바짝 깎고 반쯤 기른 구레나룻과 둥근 얼굴에 눈이 날카로웠다. 다른 사람은 붉은 머리에 깡마른 사내로 긴 부츠를 신고 다소 추하게 생긴 얼굴에 사악한 인상을 주는 들창코였다. 자네 주인장한테 블레드스와 더프가 왔다고 전하게, 응? 뚱뚱한 사내가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수갑 한 벌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 괜찮으시다면 단둘이서 한두 마디 나눌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막 나타난 로스번 씨에게 던진 것이었다. 로스번 씨는 브리틀스에게 물러가 있으라고 손짓하고는 두 숙녀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이분이 주인 마님이시오? 로스번 씨가 메일리 부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블레드스 씨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앉으라고 권하자 그는 모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으면서 더프에게도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이 두 번째 신사는 상류계층과 교제하는 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불편해하는 듯 했는데 그래서인지 손발의 근육 이상을 몇 차례나 겪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으며 그러고 나서도 무언가 당혹스러운 듯 경찰봉의 머리 부분을 입안에 쑤셔 넣었다. 자, 여기서 벌어진 강도 사건에 대해 말해볼까요, 선생? 블레드스가 말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스번 씨는 시간을 벌고 싶은 듯이 이리저리 말을 돌려가며 아주 길게 장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는 동안 블레드스 씨와 더프 씨는 잘 알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가끔씩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거렸다. 물론 현장을 보고 난 뒤에야 확실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블레드스가 말했다. 당장 떠오르는 의견을 말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단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촌딱지의 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 더프? 틀림없이 그러네. 더프가 대답했다. 숙녀분들을 위해 촌딱지라는 말을 쉽게 옮기자면 당신 말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시골뜨기가 한 짓이 아니다 이거지요? 로스번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소 선생. 블레드스가 대답했다.
강도 사건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소. 의사가 대답했다. 자, 그럼 하인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이 사내 아이 얘기 뭡니까? 블레더스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요. 의사가 대답했다. 놀란 하인 중 하나가 그 애가 이 집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시도와 뭔가 관련이 있다고 멋대로 추측했는가 본데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면 아주 쉽게 처리할 사항이겠군요. 더프가 의견을 냈다. 이 사람 말이 정확합니다. 블레더스가 뒷받침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수갑을 마치 한 쌍의 캐스트네츠라도 되는 양 아무렇게나 맞부딪히며 장난을 쳤다. 어떤 애인가요? 자기가 누구라고 설명을 합니까? 어디서 온 아이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테고 안 그래요, 선생? 물론이지요. 의사가 초조한 듯이 두 숙녀를 힐끗 바라보며 대답했다. 난 그의 이야기를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 그보다 우선 도둑들이 침입했던 장소를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블레드스가 대답했다. 먼저 현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인들을 조사해보는 게 좋겠어. 그게 보통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요. 그리하여 등불과 촛불을 준비했고 브레더스 씨와 더프 씨는 그 지역 경관과 브리틀스, 자일스 그리고 요컨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동반하고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가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 다음 밖으로 돌아나가 잔디밭을 경유해 창문 앞에 가서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 다음엔 촛불을 달라고 해서 덧창을 조사했고 그 다음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발자국을 살펴보았으며 그 다음엔 갈퀴를 달라고 해서 등불을 여기저기 쑤셔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마친 그들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형사들의 요구에 따라 자일스 씨와 브리틀스는 전날 밤의 모험에서 그들이 했던 역할을 연극적인 방식으로 재현했다. 그들은 이것을 6번 이상 연기해 보였는데 매번 서로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첫 번째 연기 때는 중요한 한 가지 사항밖에 없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거의 12가지나 되었다. 조사가 이렇게 정점에 다다르자 블레드스와 더프는 방에서 나가 오랫동안 둘만의 회의를 열었는데 어찌나 비밀스럽고 엄숙한지 의학상의 최고 난제를 두고 벌이는 훌륭한 의사들의 의논은 그에 비하면 단순한 애들 장난에 불과할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의사는 옆방에서 몹시 불안해하며 방 안을 서성거렸고 메일리 부인과 로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앉아있었다. 이거 정말이지. 의사는 수없이 여러 차례 아주 빠른 속도로 방 안을 돌고 난 뒤 우뚝 멈춰서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 불쌍한 아이의 이야기를 로저가 말했다. 저 사람들한테 있는 그대로 들려주면 틀림없이 용서해주고도 남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정한 로저 아가씨.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나 지위가 더 높은 법관들이 그 아이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말할걸요. 그 애는 결국 누구냐? 도망친 아이 아니냐?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개연성으로 판단할 때 그의 이야기는 매우 의심스러울 뿐이라오. 선생님은 믿으셨잖아요. 틀림없이. 로즈가 끼어들며 말했다. 물론 나는 믿어요. 이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마 내가 어리석은 늙은이라서 그렇게 믿는지도 모르지요. 의사가 대답했다. 어쨌든 그럼에도 경험 많은 경찰관에게 제대로 통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오. 왜죠? 로즈가 물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요. 의예쁜 반대 신문자님. 의사가 대답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이야기엔 불량해 보이는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의 나쁘게 보이는 부분들만 증명할 수 있고 좋게 보이는 부분들은 하나도 증명할 수가 없어. 이 빌어먹을 친구들은 왜와 어째서를 꼭 들이대면서 아무것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요. 그의 자신이 진술했듯이 그 애는 과거 얼마 동안 도둑들과 한패였고 어떤 신사를 소매치기 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고 또 그 신사의 집에서 어딘지 설명하거나 가르쳐 보일 수 없고 그 근방조차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강제로 끌려갔어. 그리고 그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에 대해 폭력적인 호의를 지닌 사람들한테 이끌려 처씨로 와서는 집을 털도록 창문으로 밀어 넣어줬어. 그때 그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쳐서 자신의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어설픈 잡종 개 같은 집사가 튀어나와서 총으로 쏘아버렸어. 마치 그 애가 자신에게 무언가 이로운 행동을 하는 걸 일부러 방해한 것처럼 말이오. 이 모든 걸 다 알지 않소?
알지요, 물론. 로즈가 의사의 격정적인 태도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전 그래도 이 불쌍한 아이에게 죄를 씌울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그렇지. 의사가 대답했다. 당연히 없겠지. 당신 내 여자들의 빛나는 눈에 축복이 내리기를. 당신들은 좋건 나쁘건 어떤 문제든지 오직 한쪽 면만 바라보지. 그 한쪽 면이 되는 건 언제나 당신들이 맨 처음 바라보는 면이고, 이처럼 경험에서 나온 견해를 토로한 뒤 의사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방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의사가 말했다. 저 사람들에게 아이의 이야기를 사실대로 들려주면 끝없는 곤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겁니다. 설령 그들이 결국 아이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더라도 상황이 길게 이어지면서 이에 관한 의심스러운 점들이 제기되고 또 그것들이 모두 알려지면 아이를 불행에서 구하려는 당신들의 자비로운 계획은 크게 방해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 어쩌면 좋지요? 로즈가 외쳤다. 아, 이런 참, 대체 이 사람들은 왜 부른 거지? 그러게 말이다, 정말. 메일리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라면 절대로 그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을 텐데. 확실한 건 이것뿐입니다. 로스본 씨가 마침내 일종의 자포자기 같은 차분한 태도로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태연하고 과감하게 일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 거기에 우리 정당성의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애가 열병의 징후를 강하게 보이고 그래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상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위안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자, 선생. 블레드스가 동료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말했다. 그러더니 먼저 문을 꼭 닫고 난 후 말을 이었다. 이건 짬짬이 치기가 아닙니다. 짬짬이 치기라니 대체 그게 뭐요? 의사가 짜증스레 물었다. 우린 말입니다, 숙녀분들. 브레드스는 숙녀들에게로 몸을 돌리면서 말했는데 마치 그들의 무지는 동정해도 의사의 무지는 경멸한다는 듯한 태도였다. 하인들이 범행에 연루되었을 때 그걸 짬짬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일에 하인들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메일리 부인이 말했다.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인. 블레드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관련됐을 수도 있었던 일이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죠. 더프가 말했다. 우린 이번 사건을 도시에서 온 자들의 소행으로 봅니다. 블레드스가 보고를 계속하며 말했다. 왜냐하면 범행 방식이 1급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매우 그렇습니다. 더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을 벌인 범인은 2명입니다. 블레드스가 계속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창문 크기를 볼 때 명백합니다. 현재로선 이게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위층에 데리고 있다는 그 젊은 친구를 즉시 만나보고 싶습니다. 먼저 뭐라도 마실 걸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메일리 부인? 의사가 뭔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 것처럼 얼굴이 밝아지면서 말했다. 아, 그렇지요. 로즈가 진지하게 외쳤다. 원하신다면 바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감사합니다, 아가씨. 블레드스가 외투자락으로 입을 훔치면서 말했다. 이런 종류의 일은 목이 마르게 마련이죠. 뭐든 편한 걸로 주십시오, 아가씨. 우리 때문에 일부러 준비하지 마십시오. 뭘 드시겠습니까? 의사가 아가씨를 따라 잔장 쪽으로 가면서 물었다. 독주나 한 모금 주십시오, 선생. 그래도 상관없다면 말입니다. 블레드스가 대답했다. 런던에서 올 때 좀 추웠답니다, 부인. 독주는 언제나 훈훈한 느낌이 좀 더 확실히 돌게 해주지요. 이 흥미로운 말은 메일리 부인한테 던진 것이었고 부인은 아주 우아하게 그 말을 받아주었다. 그렇게 말이 전해지는 동안 의사는 방에서 살짝 빠져나갔다. 아, 블레드스가 술잔의 가나다란 손잡이 부분을 쥐지 않고 넓은 밑바닥을 왼손의 엄지와 검지로 꽉 잡고는 가슴께로 들어올리며 말했다. 전 평생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답니다, 숙녀님들. 에드먼턴 뒷골목의 그 집터리가 생각나는 건 블레드스. 더프가 동료의 기억을 도와주며 말했다. 그것도 이번 것과 비슷한 수법이었지 안 그런가? 블레드스가 대꾸했다. 코주부 칙 위드의 짓이었지 그건. 자넨 항상 그걸 그 친구 짓이라고 하던데. 더프가 대답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가문의 총아 놈 짓이었어.
코주부는 나만큼이나 그 사건과 관련이 없었다고. 헛소리 작작하게. 블레더스가 반박했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런데 자네 코주부가 자기 돈을 도둑 맞았던 때를 기억하나? 그건 정말 놀라운 꼼수였지. 내가 본 어떤 소설책보다도 기발했어. 그게 무슨 사건이었는데요? 무엇이든 이 달갑지 않은 손님들의 명랑한 기분의 징후를 부추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로즈가 물었다. 강도 사건이었는데 말입니다, 아가씨. 거의 아무도 해결하지 못할 뻔한 것이었죠. 블레드스가 말했다. 이 코주부 치귀드란 놈은, 코주부라는 말은 코가 크다는 뜻입니다, 아가씨. 더프가 끼어들었다. 그 정도는 이 숙녀분도 당연히 아신다네, 안 그래요? 블레드스가 물었다. 이보게 동지, 말창기는 이제 그만하게. 이 코주부 치고드란 놈은 말입니다, 아가씨. 배틀브리지 근처에서 주막을 했었습니다. 지하실에다가 닭싸움이랑 옷소리 몰이 같은 놀이판을 버려놓고는 그것을 보러 오는 수많은 젊은 귀족나리들을 손님으로 받았지요. 나도 가서 자주 보았는데 머리를 아주 잘 굴려서 놀이판을 운영하더군요. 당시 그는 도둑들과 한패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밤 327기인이나 되는 돈을 질긴 청가방에 든 채로 도둑 맞았습니다. 한밤중에 침실에서 당했는데 한쪽 눈에 검은 안대를 댄 키가 큰 사내가 침대 밑에 숨어 들어와 있다가 돈 가방을 훔친 뒤 곧장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2층밖에 안 되는 높이였거든요. 그는 아주 재빠르게 튀었지요. 하지만 코주부도 재빠른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듣고 잠이 깨서는 쏜살같이 침대에서 뛰쳐나와 도둑놈을 향해 나팔총을 쏘며 동네 사람들을 깨웠거든요. 사람들이 곧 소리치며 추격을 시작했는데 얼마 후 주위를 살펴보다가 강도가 코주부의 총에 맞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핏자국이 상당히 떨어진 어느 울타리까지 쭉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핏자국은 거기서 사라졌고 범인은 결국 돈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지요. 그 결과 관보에 공시된 파산자 명단에 주류 판매를 허가받은 여관업자 칙 위더시라는 이름이 들어갔고 온갖 종류의 성금과 기부금, 그 밖에 뭔지 모를 많은 돈이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 모금되었죠. 잃어버린 돈 때문에 몹시 낙담하고 상심한 그는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며 3, 4일간을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는데 얼마나 절망스러운 모습이었던지 사살이라도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주 허둥지둥 경찰서에 달려와서는 치안 판사와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한참 얘기를 나누고 난 판사는 종을 울려 제임스 파이어스, 이 잼은 일선 담당 형사였지요. 이 제임스 파이어스를 부르더니 가서 칙 위더시를 도와 그의 집을 튼 강도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파이어스, 어제 아침 그놈이 우리 집을 지나가는 걸 내가 봤어. 칙 위더가 말했죠. 그럼 왜 곧장 가서 놈을 붙잡지 않았어? 스파이어스가 말했습니다. 난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쑤시개로 건드리기만 해도 골이 빠개지고 말았을 정도였어. 그 불쌍한 사내는 말했죠. 하지만 우린 그놈을 틀림없이 잡을 수 있을 거요. 왜냐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그놈이 또다시 지나갔기 때문이요. 스파이스는 이 말을 듣자마자 하루나 이틀 잠복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깨끗한 속옷 약간과 머리빗을 주머니에 챙겨넣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막의 창문 한편 자그마한 붉은 커튼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순식간에 뛰쳐나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모자도 벗지 않은 채 기다렸죠. 그가 거기서 밤늦게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치귀드가 저기 나타났다, 도둑 잡아라,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제임스 파이어스가 적각 달려나가니 치귀드가 목이 터져라 외치며 거리를 따라 마구 내닫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파이어스는 냅다 쫓아갔고 치귀드도 계속 달렸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보았죠. 저마다 도둑이야 외쳐대고 치귀드 자신도 내내 미친 듯이 소리를 계속 질러댔습니다. 스파이어스는 치귀드가 모퉁이를 돌 때 그의 모습을 잠시 놓쳤는데 이리저리 질주하다가 사람들이 몇 명 모여있는 걸 발견하고는 거리로 뛰어갔습니다. 누가 범인이요? 이런 빌어먹을, 치귀드가 말했죠. 또 놓치다니. 매우 놀라운 일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범인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파이어스는 다시 제자리에 앉아 눈에 안대를 한 키 큰 사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두 눈이 시리고 아프도록 커튼 뒤에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눈을 한 1분이라도 쉬도록 하기 위해 잠시 눈을 감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렇게 한 바로 그 순간 치귀드가 저기 나타났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게 들렸습니다. 스파이어스는 다시금 뛰쳐나갔고 치귀드는 거리를 반쯤 지난 저 앞에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전날보다도 2배나 멀리 뒤쫓았지만 범인을 또다시 놓쳐버립니다. 이런 사태가 한두 번 더 반복해서 일어났는데 그러자 동네 사람들의 절반은 시규더 씨가 악마한테 강도를 당했다고, 그래서 그 악마가 이제 그를 상대로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단언했고, 나머지 절반은 불쌍한 시규더 씨가 슬픔으로 인해 미쳐버리고 만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임스 파이어스는 뭐라고 했는가요? 의사가 물었다. 그는 형사 이야기가 시작되고 난 후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제임스 파이어스는 말입니다. 형사가 말을 다시 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겉으로는 안 듣는 척 하면서 모든 걸 가만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아무튼 어느 날 아침 그는 주먹으로 걸어가더니 코담배 갑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귀드, 누가 강도인지 알아냈어. 그래요? 치귀드가 말했죠. 아, 친애하는 스파이어스. 그저 내가 복수할 수 있게만 해주시오. 그럼 여한 없이 죽을 수 있을 거요. 아, 친애하는 스파이어스. 그 악당놈은 어디 있어? 이봐, 스파이어스가 코담배를 조금 집어 그에게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이젠 허튼 수작 고만 부리시지. 당신이 범인이잖아? 정말로 그랬지요. 게다가 그는 그걸 이용해 꽤 많은 돈까지 챙겼던 겁니다. 그가 그럴듯하게 꾸미고 싶은 욕망에 그토록 집착하지만 않았더라면 결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을 거지요. 블레드스는 그렇게 말하며 술잔을 내려놓고 수갑을 서로 맞부딪혀 쨍그랑대는 소리를 냈다. 정말이지 아주 흥미로운 얘기군요. 의사가 말했다. 자, 이제 괜찮으시다면 위층으로 올라갈까요? 선생만 괜찮으시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블레드스가 대답했다. 로스번 씨의 뒤를 바짝 따라서 두 형사는 올리버의 침실로 올라갔다. 자일스 씨가 앞에서 촛불을 들고 일행을 인도했다. 올리버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상태가 더 나빠 보였고 이제까지보다 열이 많이 높았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1, 2분 동안 간신히 침대에 일어나 앉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채 낯선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사실 그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소년이요. 로스번 씨가 조용히 그러면서 아주 열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개구장이 짓을 하느라고 그랬는지 뒷동네 야무개 시내 땅에 들어갔다가 스프링 총에 부상을 당해서 오늘 아침 이 집에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촛불을 든 저 제주도 신사가 즉각 붙잡아서는 험하게 다루는 통에 내가 의사로서 정언하건대 생명이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고 말았소. 블레드스 씨와 덮퍼 씨는 로스번 씨가 이렇게 그들의 주목을 자일스 씨한테로 이끌자 자일스 씨를 쳐다보았다. 당황한 집사는 그들을 빤히 바라보다가 올리브를 돌아보았고 올리브를 바라보다가 로스번 씨를 돌아보았는데 두려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지극히 우스꽝스러운 표정이었다. 자네 설마 그 사실을 부인하려는 건 아니겠지? 의사가 올리브를 조심스레 다시 눕히면서 말했다. 다 잘하는 거라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자일스가 대답했다. 전 이 애가 그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 애 일에 참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 비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 아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요? 블레드스가 물었다. 강도가 데려온 아이 말입니다, 형사님. 자일스가 대답했다. 그들은 분명히 애를 하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시오? 블레드스가 물었다. 뭘 말입니까? 자일스가 질문한 형사를 멍하니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 애가 바로 그 아이라고 생각하냐 말이오? 이 을간이 양반아. 블레드스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잘 모르겠어요. 자일스는 애처로운 얼굴로 말했다. 그 애라고 맹세하진 못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요? 블레드스 씨가 물었다. 뭐라고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쌍한 자일스는 대답했다. 그 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전 그 애가 아니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애 일리 없으니까요. 이 사람 술 마신 겁니까, 선생? 블레드스가 의사를 돌아보며 물었다. 당신 같은 멍텅구리 얼떡이는 처음 보겠소. 더프가 더없이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자일스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와 같은 짧은 대화가 오가는 동안 로스번 씨는 환자의 맥박을 짚어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침대 곁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만약 형사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아직 있다면 옆방으로 가서 브리틀스를 불러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이 제안에 따라 그들은 옆방으로 옮겨갔고 브리틀스 씨를 곧 거리로 불러왔다.
브리틀스가 거기서 또다시 자신과 존경하는 상관을 새로운 상호 모순과 어불성설의 놀라운 미궁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게 만들었으니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어떤 것도 특별히 밝혀진 게 전혀 없이 오로지 그가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사실만 분명하게 드러났다. 실제로 그의 말은 그 순간 진짜 그 애를 눈앞에 데려다 놓는다 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올리브가 그 애라고 생각한 것은 오로지 잘스 씨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스 씨가 바로 5분 전에 부엌에서 자신이 좀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몹시 든다고 고백했다. 라는 선언 외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횡설수설 뿐이었다. 여러 가지 기발한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급기야 잘스 씨가 정말로 누군가를 총으로 쏴서 마친 것이 사실이냐 하는 의문까지 제기되었다. 그가 발사한 총과 한 상을 이루는 다른 총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안에 화약과 갈색 점화지 말고는 파괴적인 장전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의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왜냐하면 10분 전쯤에 총알을 빼놓은 사람이 바로 의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 남긴 인상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표출한 사람은 자일스 씨였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자신이 동료 인간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다는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는 이 새로운 관점을 열렬히 받아들여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이다. 마침내 형사들은 올리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별로 괴념치 않고 첫 씨의 경관을 그 집에 남겨놓은 채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후 밤을 보내러 읍내로 떠났다. 다음날 아침 지난밤에 2명의 남자와 한 아이가 의심스러운 정황 아래 체포되어 킹스턴 임시 유치장에 잡혀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따라서 블레드 씨와 터프 씨는 킹스턴으로 갔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는 것을 조사해본 결과 그들이 근처 낯가리 밑에서 자다가 발견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록 큰 범죄이긴 하지만 감옥형 처벌밖에 줄 수 없는 행위로 그 밖의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국왕의 모든 백성을 포용하는 영국 법의 자비로운 눈과 사랑의 정신으로 볼 때 잠자던 자 또는 잠자던 자들이 폭력을 수반한 강도 행위를 저질렀다는, 그래서 사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짓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로는 도저히 여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블레드 씨와 터프 씨는 갈 때만큼이나 여전히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돌아왔다. 간단히 요약하건대 좀 더 많은 조사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대화가 있은 뒤에 지역 치안 판사는 만약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 올리브를 반드시 출두시키겠다는 메일리 부인과 로스번 씨의 공동 보증과 설득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블레드스와 터프는 2억 기니의 수고비를 받고 런던으로 돌아갔다. 다만 멀리까지 나와 맡은 이 사건에 대해 두 사람은 의견이 달랐는데 후자의 신사는 모든 상황을 깊이 심사숙고할 때 이 강도 미수 사건은 가문의 총아 짓일 수밖에 없다는 쪽이었고, 이에 맞서 전자의 신사는 사건의 그 모든 교묘한 수법으로 보아 위대한 코즈구 칙위드의 지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동안 올리브는 메일리 부인과 로저, 인정 많은 로스번 씨가 합심하여 보살핀 결과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좋아졌다. 감사의 마음이 넘쳐 흐르는 사람의 가슴에서 쏟아져 나오는 열렬한 기도가 하늘에 전달된다면, 그런 기도가 전달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떤 기도가 전달되겠는가? 기도가 하늘에 전달된다면 이 고아 소년이 그들을 위해 기원하는 축복들은 그들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 화평과 행복을 널리 퍼지게 했음에 틀림없다.